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공석인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야당 단독 의결로 확정됐습니다. 여당은 불참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할 뿐더러 여야 추천목 배분도 다시 합의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사청문 특위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전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애초 특위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지만 여당이 불참을 선언하자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을 새로 보임해 위원장으로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도 단독 처리했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마흔혁 정계선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3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완전한 구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기 위해 하루빨리 공석을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의 속도를 내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선고가 나오거나 형이 확정되기 전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인데 최종 임명 여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몫이 됩니다. 하지만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대신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야당이 후보 2명, 여당이 후보 1명을 추천하도록 한 부분도 문제 삼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YTN에 기존의 국회목 헌법재판관은 여야 각각 1명씩, 그리고 여야 합의로 1명 추천하게 돼 있다며 탄핵안 가결 이후 상황이 달라져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탄핵 심판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격화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고 하던데 몇 시인가요? 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새로 선출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후 2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첫 만남인데요. 앞서 권대행은 취임 인사차 상견례 성격의 일정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비상계엄 이후 전국 수습 방안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대행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조속한 임명을 위해 협조를 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민생 아니겠냐며 앞서 제안했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도 언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비대위원장을 빨리 정해야 할 텐데 오늘 논의가 좀 이뤄집니까? 네, 오늘 오후 3시 여당은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의원총회를 엽니다. 이에 앞서 오후 2시에 당내 4선 이상 중진들이 모여 머리를 맞댈 예정인데요. 당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당내 중진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적합하다는 데까지는 공감대를 모았지만 구체적인 후보군을 추리진 못했습니다. 차기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한동훈 전 대표 사퇴까지 내용을 거듭하는 당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는데요. 일단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계엄 국면에서 당내 여론을 주도해온 오선의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입니다.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에 권대행이 비대위원장까지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의총 때 권대행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취지의 비판이 있었던 데다 야당 공세와 탄핵 국면에 대응하기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낫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지금 나오는
후보군 모두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들이라 당의 쇄신을 이끌기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과 성향을 공유했거나 이번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네, 계엄 사태 수사가 여러 관례로 진행되다 보니까 수사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도 많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겨달라고 한 시한이 오늘까지인데요. 검찰과 공수처가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검찰 특수본입니다. 네, 오늘 수사 주체가 정리가 좀 될까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동훈 공수처장과 대검의 이진동 차장검사가 직접 만난다는 점, 이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려고 한 시한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고심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따로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신병 확보에서 삐걱거리는 모습 역시 부담이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조차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어지러울 정도로 경쟁적이고 정리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 논란이던 양갈래 수사가 정리될 수도 있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소환 조사 때까지도 잡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이죠? 네, 조금 전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수처와 대검의 협의 내용이 들어왔는데 검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검찰이 공수처와 사건 이첩을 놓고 협의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김영수 기자가 중요한 속보를 전해줬는데 지금 뭐 검찰 측과 공수처 측이 지금 만나서 이 수사권 조정을 좀 협의하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이상민 장관 사건은 공수처에 검찰이 이첩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속보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움직임도 좀 전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변호인단이 아직 채 꾸려지기 전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요. 어제에 이어 내일도 기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팅, 문답이라고는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임시적인 언론 창구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이 되는데 변호인단 측은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배제할 이유가 없고 폭동도 없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선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렇게 언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여론이 너무 기울면 수사나 재판,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읽힙니다. 네, 오늘 검찰에서는 특전사 특임단장을 불렀죠? 네, 그렇습니다. 계엄 사태 직후에 기자회견을 자처했던 인물입니다. 707 특임단장이 오늘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습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이 앞서 부대원들 모두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단장은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상부 지시에 따라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지휘했던 만큼 검찰은 오늘 병력 투입 경위 그리고 이후 지휘 상황에 대해서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불응했습니다.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영장심사 출석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윤 대통령 오늘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한 공조본 요청에 응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공조본의 요구에 끝내 불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실과 관저에 직접 전달하려는 시도는 물론 우편 전달도 미배달과 수취 거부로 끝내 불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공조본 출석 요구에 대한 답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오늘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었는데요. 이에 따라 공조본은 대통령 측이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이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답도 냈기 때문에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요구 등을 검토 중인데 오늘 오후 중 관련 방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조본은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안폰 관련 서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경호처가 수사관들의 대통령실 진입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보안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호처는 오늘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협조할지를 알려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오늘 예정된 구속심사에 아예 안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오늘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는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정보사령관을 맡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특히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고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등을 주도한 배후 기획자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에는 경기 안산시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불러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이 발부되면 계엄을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모의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계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사령관도 긴급 체포했지만 검찰이 불승인해 석방했는데요. 이후 경찰은 문 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신병 처리와 수사를 위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어 심리가 지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입증 계획을 내라고 요구했는데 시한이 언제까지죠? 네, 헌법재판소는 어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에게 공통으로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고요. 윤 대통령에게는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추가 명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제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의결서는 이틀째인 오늘도 아직 송달 중인 상태입니다. 헌재는 대통령실로 인편과 1일 특별수송 우편, 또 전자문서 시스템 이렇게 3가지 방식을 활용해서 문서를 보내려고 했지만 수신이 되지 않은 겁니다. 네, 심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 등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송달이 미뤄지면서 이 기한까지 늦춰질 전망입니다. 심판 절차에 돌입하려면 서류가 송달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의결서의 경우 전자 방식으로도 보내고 우편으로도 보냈습니다. 우편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렇게 2군데로 보내졌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실로 발송된 문서는 어제 오전 11시 반쯤 수취인 부재로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관저로 발송한 문서도 어제 오전 10시쯤 경호처에서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호처가 수취 거부한 이유와 윤석열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알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영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지난달 계엄이 선포됐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이미 계엄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군 수뇌부, 특히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9일 내놓은 입장문에선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면 모두 노출됐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와는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 사령관은 11월 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고 예정된 국외 일정에 불참하고 계엄에 나서는 게 어떤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지난달 페루와 브라질에선 각각 에이펙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가 열렸고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통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여 사령관은 지난 5월과 6월쯤 관저와 안가에서 있었던 식사 자리에서도 계엄 언급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도 구속 직전 비슷한 내용을 야당 의원을 통해 공익신고했습니다. 6월, 올 10월, 올 11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함께한 자리들이 3차례 있었고 모의 자리가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여 사령관 측은 계엄을 강하게 만류해왔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전후로 생산된 국가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기간을 내일에서 모레까지로 하루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기존 기록물 점검 대상에서 빠졌던 수도방위 사령부와 경기 남부경찰청, 육군 특수전 사령부 등 3곳을 추가하면서 기존 15곳에서 18곳으로 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안보실을 점검 대상에 올렸던 대통령 기록관 측은 현장 점검 일정과 여부 등 점검 상황 일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실태 점검을 마무리한 뒤 대통령 기록관과 협의해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 차량으로 추정되는 행렬이 담긴 영상을 YTN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경찰청장의 안가 회동을 재구성하는 데도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의 안가 압수수색 시도는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불발됐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저녁 7시 31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방향에서 검은색 차량이 줄지어 나옵니다. YTN 취재진이 단독 확보한 영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 관용차와 경호차량 행렬로 추정됩니다. 계엄 선포 3시간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부른 이른바 안가 회동 직후입니다. 저녁 7시 20분쯤 도착했다는 조 청장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회동 이후 불과 10여 분 만에 대통령이 안가를 떠난 겁니다. 안가 회동은 경찰 특수단이 지휘부를 구속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수사할 수 있게 된 결정적 단서입니다. 경찰은 당일 구체적인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안가와 주변 CCTV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안가에서 대통령이 두 청장에게 줬다는 계엄 지시 문건도 스모킹건으로 꼽힙니다. 국회와 민주당사, MBC를 포함한 언론사 등 접수해야 할 기관 등이 적힌 A4 한 장짜리 문건인데 조지호 청장은 찢어버렸다고 진술해 행방이 묘연합니다. 공조보는 이 문서를 찾기 위해 조 청장 공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계엄 당일 조 청장이 6차례 대통령과 통화한 보안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일단 불발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저녁에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모였던 참석자들이 일제히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서 휴대전화를 바꿨느냐는 질문에 바꿨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증거를 없앤 게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이 처장은 증거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그런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며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계엄 당시 동원된 군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조사 전까지 구체적 지시 내용과 사전 모의 정황 등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구속됐습니다. 박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모든 정치 활동을 그만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자신의 명의로 발표하는 등 내란의 중요 임무를 맡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상실을 구성한 노력을 집중했던 걸로 기억. 박 전 사령관 구속으로 계엄 당시 동원된 군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된 검찰은 가장 먼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군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직접 관여했다는 증언 이외에 사전 모의 정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조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하달된 과정 등 구체적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저는 45년 만에 37만 육군을 지휘하는 육군 참모총장이 재임 중에 구속되면서 군 내부는 뒤숭숭한 모습인데요. 대통령의 탄핵 심판까지 맞물리면서 지휘부 대행 체제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지난 12.3 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구속됐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재임 중에 구속된 건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사태 이후 45년 만입니다. 이로써 수사가 진행 중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제외하고 수도 방위사령부를 비롯한 계엄 핵심 장성급 간부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군 인사법에 따라 구속된 인사들은 보직 해임 절차에 들어가는 만큼 장성급 군 직위에는 추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 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구속은 보직 해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직 해임을 위한 절차를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 국방부 장관 인사까지 불투명한 상황. 군 관계자는 군에서 1, 2위 서열 모두 보직 공백이 발생한 만큼 상당 기간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원된 계엄군은 사병을 포함해 최소 1,500여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국방부가 현재까지 확인한 인원도 약 1,500여 명 수준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보직에서 이탈한 육군을 중심으로 계엄에 연루된 장성급 간부 별 개수로만 17개 이상 연쇄 자리 이동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계엄 임무에 종사한 영관급 관계자들도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45년 만에 발생한 초유의 사태로 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제 헌재 시간이 시작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안 가결 후 처음으로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이제 변호인 측에서 나온 입장을 보니까 내란죄는 성립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직접 나가서 밝히겠다. 이런 지금 전략을 밝힌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두 가지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논리적으로 대통령이 대통령 스스로를 자기 권력을 공격하는 게 맞냐 하는 형식 논리적 차원에서 내란죄 공방이 있고요. 또 법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내란죄가 아니라면 현직 대통령을 잡아들일 수 없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직접 본인 스스로가 어쨌든 본인이 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본인이 굉장히 다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현직 군인들이 그것을 중간에서
현실적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실제로 실탄을 갖고 갔지만 소지하지 못하게 했거나 처음부터 실탄이 없다고 했다가 실제로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스스로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명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뒤늦게 본인이 그렇게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저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의 논리, 계엄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내란죄가 아니라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이 차단되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의 논리도 지금 법적으로 보면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돼 있는 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경찰만 할 수 있거나 공조본부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집니다. 네. 그러니까 헌재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기 서서 밝히겠다, 뭐 생중계 요청까지 했는데 이제 헌재에서는 생중계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직접 밝혀서 여론전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의도도 있는 거겠죠? 예, 그런데 지난 12일이었죠. 대통령 그 담화에서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거 간단하거든요. 받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령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시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는 왜 또 이 시국에 이사를 가고 이사 불명해가지고 그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서류 송달이 지연되고 그러니까 이 국가 지도자라는 분들이 어떤 시정잡배 수준의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니냐 해서 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12일 그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게 대국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거기에 맞게끔 행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변호인단 꾸리면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데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이 여러 갈래였는데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지금 공수처로 이제 이첩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계속 출석하라고 요청하는데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 전략을 계속 유지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는 나가서 포토라인에 설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살라미 전술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체포영장 발부해서 말하자면 경호처하고 한판 싸움을 붙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 구인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워낙 대통령의 모습이 사과와 반성이 있는 게 아니고 놀라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내가 왜 뭘 잘못했는데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찰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세 차례 어떤 그 공식적인 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은 그와 같은 그 체포영장을 받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했고 그게 아마 오늘까지는 그런 명분 쌓기 기준에 들어간다고 보고 아마 2, 3일 지나서는 결과적으로 불가피하게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5명이 지금 현재 내란 관련된 종사자로 신병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우두머리로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공수처든 검찰이든 이걸 늦출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종사자, 종범들은 그대로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우두머리는 빨리 잡아넣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이제 뭐 말하자면 대통령실 경비대나 경호처는 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극한 대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의 신병을 공수처나 검찰에 인도하는 과정만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검경 수사 칼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계엄 사태는 누가 판을 잡고 또 어떻게 실행됐는지 속속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도대체 판을 짰을까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계엄 사태 초반에 거론되지 않았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그 계엄 관련 수사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대목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 민간인 신분인 전 정보사령관이 여기서 김용현
전 장관 다음에 두 번째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넘버 2 역할을 김영현 전 장관이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속영장에도 뭐 주요 임무 종사자 이렇게 돼 있는데 넘버 3가 제가 봐서는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아닌가. 근데 이분은요 민간인이에요. 전역을 했으니까. 전역을 예.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민간인이죠. 예. 민간인이 왜 군이 동원되는 비상계엄령에서 넘버 3 역할을 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요. 대통령께서는 이 비상계엄 발동이 정당했다. 그런데 왜 민간인이 넘버 3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내란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아까 뭐 김영주 의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본인이 대통령인데 자기 권력을 공격하는 내란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어찌 보면 그런데 역사에 보면 친위 쿠데타라는 게 있어요. 친위 쿠데타라는 게. 그거는 뭐 친위 쿠데타인 게 드러나면 명백한 내란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 노상원이라고 하는 민간인이 이 계엄의 넘버 3로 아주 깊숙하게 개입했다라는 것은 이게 법에 근거한 정상적인 비상계엄령 발동이 아니고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게 번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노상원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깊숙이 개입됐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점이 이제 계엄 선언 이틀 전입니다. 이 노상원 전 사령관 계엄 선포 이틀 전에 현직 정보사령관과 간부들을 비밀리에 불러서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정황이 있고요. 김용현 전 장관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최측근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포고령 초안 작성 그리고 계엄 사태 배후 기획자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 전역한 퇴역 장석인데요.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은 이 인물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노상원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예. 사실 문제 제기하면서 바로 구속이 되고 했는데 예. 노상원이가 거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제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월 1일이면은 계엄이 일어나기 이틀 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정보사령관하고 정보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대령 2명이 있습니다. 예. 정모 대령과 김모 대령 예. 4명이서 그 상록수역 있는 부근의 모처에서 정심때 만나서 예. 계엄이 곧 있을 테니까 뭐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이런 얘기도 그때 임무를 준 것 같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의 비선 실세인 전 정보사령관을 활용해서 현 정보사를 장악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미 뭐 사실 국방부 장관은 장악이 된 건데 그렇지만 지휘계통으로 내려가서는 이런 비밀 작전을 노출이 되고 사실 이런 거에 거부할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점조직으로 노상원 장군을 예비역을 이용을 해서 사조직을 만들었고 이런 사조직이 이번에 친위 쿠데타에 동원을 했다라고 보죠. 네,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언 이틀 전 그 중요한 시점에 이 핵심 인물들이 햄버거 가게에서 만났다는 것도 다소 의아한데 왜 여기에 민간인이 개입되나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민간인이지만 그냥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고 어쨌든 비선 실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다음 분은 네가 사령관하고 그다음 분 네가 해라. 별을 달 순서까지 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이미 이게 김용현 장관 그리고 더 높게는 대통령과 연계된 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라인을 잘 따라가서 지시를 잘 받으면 장군도 되고 결과적으로 사령관도 되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죠. 기대가 있는 거고 이분들은 뭘 하시는 분이냐면 이른바 블랙 요원이라고 해서 암살 전문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리 그분들한테 그 몇 명을 뽑아놔라. 말 잘 듣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한다라면 실패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컨대 요인을 체포한다든지 구금한다든지 예. 심지어는 뭐 일부의 음모론이지만 암살할 수 있는 그렇게 해놓고 이게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공작조를 준비시킨 게 아니었냐 이런 우리가 그것은 상상을 이제 하기에 의혹 차원인 거죠, 지금. 상상을 하기에 충분한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이 한 일들이 그런 거죠. 블랙 요원들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미리 그런 사람을 준비시켜 놨다라는 것. 또 하나는 어쨌든 단순한 의혹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뭐 한동훈 체포조가 있었다든지 실제로 본청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그런 기획을 했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그런 모자이크가 다 짜여지지 않았겠습니다만은 예. 충분히 그게 실행됐거나 안 됐거나의 차이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검토됐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한동훈 체포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이제 그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접수하러 예. 간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좀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되는데 예. 이 과천 선관위에 계엄령 발동되고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오기 1시간 반 전에 중앙선관위를 제일 먼저 갔잖아요. 예. 그 부대는 HID 일명 돼지 부대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안산에서 과천으로 갔습니다. 그 정보사의 일반 장교 뭐 갔고요. 또 같은 시간대에 판교에 있는 정보사의 그 여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 30명 정도 요원들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HID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HID의 미션이 뭐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체포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HID는 체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훈 뭐 대표 뭐 50대 아저씨인데 50대 아저씨 체포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국회에 그 진입해서 들어간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심지어 경찰, 뭐 군인이 아니라 경찰도요. 뭐 50대 아저씨는 금방 하나 체포합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위해서 HID가 그 시각에 판교에서 대기 중에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정말 체포를 하려면 HID가 국회로 들어갔어야죠. 예,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럼 그 목적, 예. 그 미션이 무엇인가? 이게 또 규명이 돼야 됩니다. 예. 일단은 지금 뭐 여러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완벽한 퍼즐은 맞춰지지 않았고 HID는 왜 필요했을까?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밝혀져야 된다라고 이제 짚어주셨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이제 국방부를 장악한 그런 상황에서 이 민간인이 된 노상원이 왜 필요했을까? 정보사를 장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어쨌든 정보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핵심적인 정보를 다루는 예. 기구이고 그런데 사실은 방금 그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IT 전문가가 없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됐어.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첨단 IT 테크놀로지가 있는 상태에서 서브를 갖고 오라 했더니 기술자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뜯어오라. 이런 선관위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선관위도 예. 그렇고요. 예. 만약 판교로 갔다 그러면 IT 센터 그런 쪽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그 데이터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그런 노력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노상훈 씨 자체가 블랙 요원을 점당했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북파 공작원 같은 예. 그런 일들을 무시무시한 비밀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으나 예. 심지어 그런 부분도 계획하지 말라는 그 법이 없고 과거에 기무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뭐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이번에는 그게 이제 반의 반도 실행이 안 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노상원 전 사령관이 오늘 영장 심사도 이제 포기한 상황에서 이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될 텐데요. 민간인이라는 신분이라는 점에서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 계엄 절차의 정당성 부분을 따지는데도 좀 핵심 진술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뭐 지금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총선 이후부터 이제 대통령의 입에서 비상계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부터 시작해왔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장을 맡고 있다가 국방부 장관 그 후보자로 지명되는 게 8월이거든요. 예. 그리고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서
9월 초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제 뇌피셜인데 김영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옮길 때부터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는가. 이 비상계엄에 대한 하나의 그 액션 플랜이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측근들에게는 뭐 계엄 관련 얘기들을 종종 했었다 이런 증언들도 있기 때문에 언제 기획됐는지 이 부분도 또 이제 추후에 밝혀질 내용이고요. 한동훈 체포조가 가동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튜버 김어준 씨가 사살 명령까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한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후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침입을 하다 도주한다.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충분히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지금 정보를 뭐 미국 쪽이든 뭐 여러 군데 하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저는 뭐 미국 쪽에서 받았다고 제보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아마 이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또 문제가 됐던 것이 도청이잖아요.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을 거의 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다 도청이 되리라고 보고 거기까지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될까 하는 그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HID가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단대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청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이제 확보한 무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도감청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아폰을 쓰게 된다면 뭐 미국이 아무리 실력이 우수하더라도 이 도청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한동훈 사살 명령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김어준 씨 주장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좀 엇갈린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잠정적으로 김어준 씨 주장이 허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이제 미국에서 이걸 인정할 리가 없고 또 이런 정보가 설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쉽게 김어준 씨한테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은 좀 마뜩지 않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 구성 내용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어설퍼요. 그런 부분이 진짜 그런 시도를 했다라면 무슨 뭐 북한의 소양이 보여질 정도의 혹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민주당 안에서도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고 다만 이제 뭐 그런 거죠. 대통령이 그 정도로 미워했나? 사살하고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부분일 텐데 현실적으로 어쨌든 뭐 그것이 거짓말로 드러났지만 김영현 당시 장관도 청문회 때 그 계엄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대명청지에 한국 사람들이 다 핸드폰 갖고 핸드폰이 다 카메라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또 국회 안에서는 더 불가능할 거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로 뭐 저런 부분은 또 국회에서 저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공권 역의 낭비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정보위 같은 데서 비공개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필 시점도 이제 탄핵안 표결 전날이었고 그냥 유튜브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과방에 나와서 한 얘기잖아요. 그냥 허구였던 것 같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그렇게는 보세요? 봐요. 왜냐하면 김어준 씨가 그냥 지금은 그냥 뭐 평론가로서 유튜버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당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누군가로부터 당신 빨리 피해라. 피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 제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어디 도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국회에 나와서 이제 저 증언을 한 건데 아까 여기 자막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허구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 민주당의 그 보고서라는 걸 제가 천천히 들여다봤더니요. 김어준 씨가 1번, 2번, 3번 뭐 하잖아요.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그 근거 부족으로 판단 유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동훈 사살, 그다음에 뭐 조국
그 양정철, 김어준 1번, 2번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예요, 정확히.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된다. 뭐 사실관계 예.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그런 건데 예. 지금 부승찬 의원이 이제 이 가능성이 낮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비화폰을 아무리 미국이라도 비화폰을 도감청하기는 쉽지 않다. 이거를 근거로 들었거든요. 예. 이거는 뭐를 전제로 하고 하는 거냐면요. 미국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을 했는데 거기서 뭐 김어준 씨가 얘기한 1, 2, 3, 4가 나왔다. 아마도 이제 부승찬 의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이제 김어준 씨가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비화폰은 못 뚫는다. 천하에 미국이라도 못 뚫으니까 그건 근거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비화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꼭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도감청 여부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데, 그래서 아까 제가 판교에 대기하고 있었던 HID 그 북파 공작원들의 미션이 뭐였던가, 그날의 미션이 뭐였던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 주장이 저희가 뭐 여기서 사실이 뭐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고 민주당도 상당히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또 다른 또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주요 정치인들 뭐 14명을 얘기했다가 나중에 대통령께서 직접 다 힘들면 꼭 3명은 해라, 체포를. 그게 이제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아닙니까? 근데 그 단순 체포를 넘어서 이렇게 뭐 인명살상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쉽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뭐 수사 과정에서 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김어준 씨도 제보자는 절대 밝힐 수 없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실 여부는 추후에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검찰 수사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는 황금폰이 또 입수가 됐고 어제 많은 분들이 또 속보를 보고 이건 뭐지 했던 게 건진법사가 갑자기 체포됐다 그래서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뭐 사건의 내용은 대통령 되기 전에 2018년이니까요. 지방선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윤 대통령의 어떤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필 시점이 공공연하게 검찰이 이걸 쥐고 있다가 수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참 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코인 수사하다가 이렇게 별건 수사처럼 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딱 대통령이 권한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통령 주변에 일어났던 사건들도 뭐 가감 없이 말하자면 검찰들이 수사를 하는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시그널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뭐 대통령 주변에 건진법사 무슨 또 다른 뭐 무슨 분 또 명태균 씨 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천공 뭐 이런 분들이 해서 왜 이렇게 그야말로 뭐 아까 우리 노상훈 씨도 마찬가지 실선이 아니고 비선으로 모든 걸 움직이려고 하나. 공식 직책이 없던 사람들. 그런 의혹을 더 많이 가중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이 이 모양이 됐구나. 이렇게 절반도 가지 못해서 자초하게 된 거 아니냐. 아직 뭐 탄핵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초했다 안 했다 말할 수 없지만 국민 전체가 본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이것은 우리 국민을 굉장히 모욕 주는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하나의 시그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검찰이 지금 뭐 명태균 씨의 황금폰도 갖고 있지만 건진법사의 법사폰까지 지금 손에 쥐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 뭐 대선 때 캠프도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건진법사 이분은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 개입돼 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 뭐 제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 알았는데 뭐 명태균 씨라든가 건진법사 뭐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건진법사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이제 윤 대통령이 그 광화문 이마빌딩 때 대선 후보 경선 캠프가 있을 때는 캠프 사무실에 그렇게 자주 나오질 않았어요. 자주 나오질 않고. 근데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캠프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으면 자주 나와서 뭔가를 독려도 하고 뭐 하라고 지시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자주 나오질 않았고 그래서 참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꽤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물밑에서 저런 움직임들이 다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체포된 건 2018년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제 이 시점만 놓고 보면은 관여돼 있지 않은 건데 그 당시를 따져보면은 자유한국당 시절이고 대표는 홍준표 대표였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 당시에 찾아보니까. 보니까요. 요번에 저 긴급 체포된 그 혐의를 보니까 영천요.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 해서 억대의 뭐 금품을 받은 혐의니까요. 그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아닌데 저 이른바 법사폰이라는 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정보도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예. 어쨌든 검찰이 또 쥐고 있는 다른 하나는 바로 명태균 씨 이제 황금폰이죠. 명태균 씨를 만난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누군지 화면 보시죠.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저 왜 접니까? 라고 물었더니 본인이 이제 그 예전에 김건희 씨 캄보디아 갔을 때 일정을 변경하게 했던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 명단을 쭉 보다가 느낌이 왔다. 제 이름을 보고 느낌이 왔다. 이번에 대화 나눈 거에 대해서도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황금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황금폰을 언론이나 민주당에 넘길 경우에 정말로 많은 것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던 윤 대통령이 그 즈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혹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드러난 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창원교도소장한테 좀 물어봤어요. 혹시 뭐 계엄 때 이 창원교도소 주변에 또는 창원교도소로 뭔가 지시가 내려오거나 뭐 한 게 있냐 그랬더니 창원교도소장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왜 하필 박주민이냐 그랬더니 뭐 느낌이 왔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좀 있으면 이제 저 명태균 예언록 이런 게 내가 구속되면 뭐 며칠 날 한 달 안에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이 정부에서는 그런 느낌, 주술 뭐 그런 것들이 더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말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그걸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박주민 의원은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물증이라도 좀 받을까 했는데 뭐 황금본도 못 받고 한 30분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명태균 씨 넋두리만 듣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박주민 의원은 뭐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느낌이 오는 민주당 의원이니까 이참에 또 화면에 좀 프레시도 받고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사실은 그야말로 뭐 명태균 씨의 심중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현 정부와 딜을 하려고 했고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민주당과 거래하고 싶었지만 자기 반대파들이 민주당 쪽에 줄을 서서 다시 마지막에는 현 정부하고 뭔가를 해보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 선포하다 보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갇힌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은 느낌이 왔다 그러지만 그래도 박주민 의원을 선택했을 때는 명태균 씨만의 뭐 셈법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속을 뭐 제가 이른바 그 영빨의 세계는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속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박주민 의원을 찍어서 민주당 의원을 찍어서 저렇게 하는 것은 명태균 씨도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마음의 정리가 이미 끝난 것 아닌가? 그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구속되면서 나는 윤 대통령에게 많은 봉사를 했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온 것은 쇠고랑이다. 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인간적으로 실망하고 낙담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그게 있었을 텐데 근데 박주민 의원까지 저렇게 딱 해서 면회까지 했다는 거는 이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배려를 1도 안 하겠다. 그런 거라고 봅니다. 선전포고다.
오늘 박주민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상당히 말을 아꼈거든요. 명태균 씨랑 나눈 얘기. 일단은 신뢰관계가 좀 확보가 돼야 더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명태균 씨가 앞으로 자기 주장을 뭐 변호인도 있겠지만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계속 폭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이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명태균 씨는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이제 모든 게 탄핵 열풍 속에 자기 이야기가 묻히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당하고 손잡는 것보다 야당하고 손잡아야지 그나마도 주도권을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런 셈법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 의원과 소통을 시작한 명태균 씨를 보면서 국민의힘 내부도 상당히 좀 뒤숭숭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사퇴를 했고요. 사퇴한 날 친한계 의원들과 또 만찬을 가졌다고 하죠. 탄핵에 찬성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던 김상욱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때 한동훈 대표가 이제 목도리를 둘러주는 장면, 또 눈가가 붉어졌다라는 얘기도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사퇴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님은 다른 선택을 하셨고 당을 구한 분입니다. 계엄 해제 때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18명의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면 계엄 해제가 제때 되었을지도 의문이고요. 네.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당대표에서 끌어내림을 당했습니다. 배신자는 낙인을 찍혀서요. 이제 당대표 사퇴하신 날 저녁을 같이 했었는데요. 예. 우리 대표님께서도 사실 정말 잘하고 싶은, 바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원칙주의자시거든요. 예. 일단은 이번 일에 본인도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고, 큰 다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사퇴하는 날 지지자들에게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한동훈 전 대표인데 뭐 그날 만찬 원래 뭐 예정돼 있던 거라고 원래 예정돼 있던 겁니다.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간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다 그러는데 뭐 이제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그냥 뭐 주변에 뭐 살아가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아마도 이제 일정 기간 좀 휴식과 돌아봄의 시간을 갖지 않을까. 돌아보다 보면 뭐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또 그것도 있지만 또 이거 또 이렇게 돌아오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좀 아쉬웠던 대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시간을 앞으로 좀 일정 기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지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나는 거기 나갈 의지가 있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정치 좀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거명되는 분들은 이제 당 밖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현역 중에 다선 의원들 또 친윤계라고 보면 사실은 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늘 그걸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물어보면 하지 마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더라도 뭐 나경원, 원희룡 뭐 쭉 뭐 권영세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분이 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이면 굳이 비슷한 사람이 두 개 하고 있어서 혼란을 겪는 것보다 차라리 단일 라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뭐 냉정하게는 국민의힘한테는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뭐 누가 되더라도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쉽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분들이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아니면 권성동 의원이 그냥 비대위원장까지 겸직하는 뭐 그건데 이게 뭐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낡은 체제, 구체제를 앙시eng 레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세 분 중에 누가 되더라도 그냥 윤시eng 레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윤 비대위원장이 이끌다 보면 대선판을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좀 판을 짜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공간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또 해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부에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좀 현명하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지금은 이제 밖으로 나가서 광야에서 지지자의 새로운 새로운 정신세계를 가진
소위 7공화국을 같이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국민의힘에 전당원 투표라는 제도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요 의사 결정할 때 참고용으로 결정용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당원 여론조사 실시하기는 돼 있는데 민주당처럼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어떤 안건을 결정하는 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0% 되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과 당내 의원들의 원내대표 의견이 충돌했을 때 결국에는 당대표가 진영 구조가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내부적으로 살아남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현재 당내에 있는 어떤 후보라도 민주당 후보, 누가 될지 모르면 민주당 후보를 앞으로 뭐 6월이든 8월이든 될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면 압도적인 여론, 보수적 여론을 가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요. 이 내용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경찰이 오늘 다시 체포했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앞서 경찰이 긴급 체포했는데 검찰이 불승인해서 이 긴급 체포가 불발이 됐죠. 검경 간의 이제 수사 갈등 속에서 긴급 체포가 불발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공수처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오늘 다시 체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검찰의 불승인으로 긴급 체포가 불발됐던 문상호 정보사령관 오늘 다시 체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내용을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전 대표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좀 잠시 좀 여쭤볼게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 점을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친한계 의원들은 이게 무슨 논리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원들,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는 거의 뭐 출당시켜라. 강하게 배척하라고 얘기하면서도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는 뭐 다 탄핵 반대를 하시다가 탄핵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왔을 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우리끼리 잘해보자 뭐 그런 의미로 호의의 제스처를 말하자면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분들의 자기와 동일한 수준의 대선 후보급.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오세훈하고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경쟁력이 좀 더 있으니까 오세훈 시장에게는 일단 살려주자.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나오는 그런 발언 내용들을 좀 모아서 보면 그래도 지금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80여 명 되기 때문에 그 친윤 의원들이 내미는 카드로 내가 대선에 나오겠다. 뭐 이런 속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어제 박정호 의원의 그런 거센 반발도 있었지만요. 논리 파탄이 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논리적으로 앞뒤 안 맞는 얘기를 그때 감정에 따라서 그냥 막 발사하는 이런 논리 파탄 현상이 나타나는 지가 꽤 됐고요. 거기다 이제 감정 조절까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건데, 또 홍준표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비대위원장까지 겸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해놓고 또 당론은 탄핵 부결. 그러니까 이것도 논리가 없는 거예요. 거의 이것도 무논리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당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정치는 말로 하는 거고 말을 하려면 이렇게 논리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 안 서요. 논리 파탄 내지 무논리 상태예요, 지금. 어쨌든 계엄은 잘못됐는데 탄핵은 반대한다. 이 국민의힘 논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중진들이 단체로 좀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대국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끝으로 짧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중진들이 이상한 거 어디 세계에 빠져가지고요. 지금 이 국민의 어떤 큰 흐름, 이 큰 흐름. 그래서 탄핵의 강을 무서워하다 계엄의
바다에 빠져갖고 좀 허우적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국 소식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신재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영주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주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헌재의 시간이 됐습니다. 국회 앞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종로로 옮겨와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평일 저녁이지만 어김없이 촛불은 또 불타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1km 정도 떨어진 보신각 앞에 모인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얼른 파면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관님들께 꼭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한번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를 메운 시민들은 함께 구호를 외치며 의지를 다집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날씨도 추운데 매일매일 거리로 나와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청년들뿐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반짝이는 응원봉을 들고 집회 장소를 찾았습니다. 때론 잘 모르는 노래가 나오지만 그래도 흥겹게 응원봉을 흔들어 봅니다. 평균 연령이 20대인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내가 어른으로서 이들의 소리에 함께 도와준다는 의미로 왔고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모인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는 토요일에 또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보신각 앞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헌법재판소 근처까지 행진하면서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수단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며 광화문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지에서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파면과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농민단체들이 트랙터를 몰고 이른바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북연맹과 광주 전남연맹은 오늘 오전 정읍시 황토현에서 전통준 투쟁단 출정식을 연 뒤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그리고 각종 농업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우리 경제계도 힘겨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혼란스러운데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까지 맞물리면서 사업 돌파구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탄핵 정국에 내년 미국 신행정부 출범까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은 대내외 현실에 경제계가 돌파구 찾기에 나섰습니다. 경제 4단체장은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났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가장 먼저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입니다.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당장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기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내년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코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걱정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맞설 정부 외교력이 대통령 직무정지 등으로 온전히 발휘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도 만나 국정공백 최소화와 정책 안정성을 주문했습니다. 경제계는 밖으로는 불확실성 최소화를 촉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대응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종희 전영현 부회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었고 LG그룹은 구광모 회장 주재로 사장단 협의회에서 내년 경영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안정된 비즈니스를 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기업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금 당장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탄핵과 트럼프라는 이중고 속에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신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다며 여야정 협의 아래 경제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함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습해 나가면서 수습 절차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한국의 헌법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서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조기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인 이 원장이 계엄을 미리 알았던 게 아니냐고 추궁했고, 이 원장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조퇴했고 계엄은 미리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계엄 당일 독일 금융감독원 측과 미팅이 있었는데 취소를 하고 집거한 것은 혹시 계엄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오후 3, 4시쯤 조퇴를 했고 계엄은 밤 11시 전후 경제부총리가 금융팀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또 당시엔 어떻게 대응할지에 생각을 집중했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공조수사본부 출석에도 응하지 않은 채 탄핵 심판에서 직접 변론을 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헌재 시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 헌재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하여 12월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 목록, 이 사건 개엄 포고령 1호, 그리고 이 사건 개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준비명령은 어제 전자 송달하였고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오늘 오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하여 발송한 문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헌재가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갔는데 오늘 이제 시작 전에 국무회의 회의록 내라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그렇습니다. 27일에요. 이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금 주심과 수명법관이 정해진 상황인데 수명법관인 이제 이미선 재판관과 정영식 재판관이 하는 일이 바로 변론 준비 기일에 필요한 절차들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준비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크게 보자면은 그러니까 입증 계획,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재판에서 주장을 펼쳐나갈 건지 그 입증 계획을 제청하라. 그리고 이제 제출할 증거 목록 같은 부분을 정리해서 내라.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눈에 띄는 지점이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고 그리고 계엄 포고령을 내라. 이런 준비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변론 준비 기일에 앞서서 24일까지 해당 문서들, 해당 계획들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이 변론 준비 기일에 좀 더 내실 있게 어떤 변론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재판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 자료들, 이 제출 명령을 일단 내보인 것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지금 송달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미 그 어제 발송한 서류들도 지금 대통령 측에서 송달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받으면 뭐 사인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받으면 수령했다고? 그대로 이제 수령했다고 우체국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우체국에서 이제 받았다는 부분은 이제 사인을 받고 이것이 도달을 했다는
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수취가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죠. 누구도 받지 않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지금 정상적으로 이런 명령들이 도달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법상으로는 이제 직접 이것을 받아야지 이 명령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좀 정해질 수 있어서 이런 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로 이걸 제출할지 아니면은 제대로 이걸 열릴 수 있을지 아직은 미정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수치 거부를 계속하게 되면은 탄핵 절차 자체가 지금 일단 뭐 개시가 안 되는 거고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도달주의라고 해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일단 서류들이 도달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질이 미뤄질 수 있는 것은 맞는데 당연히 마냥 수치를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지금 이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도 함께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이게 거부가 이루어진다면 언젠가는 이게 절차가 개시가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뭐 민사소송처럼 이렇게 알리고 나서 뭐 7일이 지나면 수령한 것으로 본다든지 하는 다른 방안들도 법관들이 한번 회의를 통해서 정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제 생중계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 내용은 공개하지만 생중계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데 배경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지금 생중계를 한다고 한다면 이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법정 안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는 것인데 법정 안에서 좀 소란스러운 우려라던가 안전상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변론이 끝나는 즉시 녹화본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게시할 것이기 때문에 생중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변론의 상황은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실시간으로 못 보지만 영상은 다 공개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변론이 끝나는 직후에 이 부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선고, 그러니까 변론을 하는 과정은 이렇게 녹화로서 내보냈지만 선고하는 날은 또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변론은 지금 녹화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종적인 탄핵이 되는지 아닌지를 그 나오는 그 선고는 또 생중계할 가능성은 열려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 이야기도 해보겠는데 검찰이 이제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사건 이첩하기로 했거든요. 뭐 공수처는 일단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이제 철회하고 오늘 오전에 이제 만나가지고 좀 이야기가 되고 협의가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지금 수사가 두 갈래로 이어지면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만 하더라도요. 검찰도 소환 요구를 하고 있었고 지금 이 공조수사본부도 또 소환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다 수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수사권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걸 이유로 해서 좀 출석이 어렵다는 그런 뜻을 내비치기도 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공수처법을 보자면은 만약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구하면 별다른 사유가 없을 때 필요한 사유가 없을 때는 이첩을 해야 된다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 좀 드시고 하셔도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검찰에서도 공수처에게 이제 이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 보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만 이첩을 일단 하였고 나머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신병도 확보되어 있고 검찰 측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사가 완료가 되었다고 보아서 그 부분은 또 이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또 검찰도 진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저희 전하는 그 언론 입장에서도 워낙에 이제 수사 갈래가 여러 갈래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었고 이러다가 이제 물증도 여러 기관에 산재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공수처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수사 내용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좀 키를 쥐고 가는 그런 형국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예. 지금 예. 그 정점, 그 칼끝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네.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많은 자료들이 당연히 공수처에서 확보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만큼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네. 예.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여전히 또 이제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사실 협조하는 관계로서 함께 이 사건의 좀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 해 나가는 것은 맞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핵심적인 부분, 결국 이 수사의 칼끝이 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일단 앞으로 신병 확보도 하려고 시도를 할 것이고요. 예. 수사에 대한 키를 주고 가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번에 이 수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평가는 가능합니다. 네, 뭐 각 수사기관 주체들이 이제 출석 요구서에 내란의 우두머리로 좀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점들이 전해져 왔는데 지금 공수처장이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통해서 좀 신병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그 체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체포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지금 검찰도 그렇고 이제 공조수사본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 요구서를 계속 보내고 있었죠. 네. 사실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보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게 네. 되면 결국 이 체포영장이 발부될 필요성에 대한 그런 인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계속해서 소환 요구를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긴급 체포 같은 경우는 그 예. 요건을 보자면은 지금 당장 긴급하게 체포할 도주의 우려나 신병 확보의 어려움 같은 부분들이 좀 산정이 돼야 되는데 네. 이 대통령이라는 어쨌든 이 신분상의 지위를 고려할 때 긴급 체포를 시도하기보다는 어떤 범죄 혐의점에 대한 어떤 소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을 때 영장을 발부받아서 결국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강제적으로 구인을 하는 것을 좀 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 핵심 인물들이 이미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주목을 받는 인물이 바로 계엄의 배후 기획자라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도 이제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건가요?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요 민간인입니다. 전역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미 사실 지금 전이라고 표현된 건 이전에 근무했기 때문에 전이라고 표현한 거지 예. 사실상 이번에 이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을 당시에는 군인의 신분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민간인의 신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깊숙하게 계엄 사태에 관여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이 사실 쟁점으로 떠오르는데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정보사령관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다른 육사 선배인 김용현 전 장관과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그 계엄 포고문 작성에도 이 노 전 정보사령관이 굉장히 깊숙이 관여했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이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서 계엄에 대한 사전에 논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이틀 전이니까 거의 직전인 거죠. 그렇죠. 이 참석자들로부터 구체적으로 그 장소에서 예. 어떤 계엄에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는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당시에 민간인 신분으로서 이렇게 군의 핵심 관계자들과 예. 자유롭게 연락을 하면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본인의 역할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이 수사의 쟁점으로 보이고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지금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 어떤 영장 실질심사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앞으로의 어떤 이 대책 방안, 방언 논리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네, 계엄과 내란죄 관련해서 구속 상황 또 살펴봤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또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이뤄지고 있는 이 수사가 뭐 불법 수사다 그리고 관계적인 수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일단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수사 속도도 굉장히
스피드 있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준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네. 변호인단이 지금 꾸려지고 있지만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도 있고 이제 헌법심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려면 더 대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릴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필요해서 어느 정도 지연 전략을 피는 것은 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뭐 광기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대응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네. 본인이 억울한 점이라던가 방어권 행사도 이 사법체계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면 사법기관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재판을 통해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이제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 근거는 어떤 부분을 내세울 걸로 보세요? 그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그 근거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목적의 정당성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본인의 당위성을 설명함으로써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적법 절차의 원리를 강조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은 맞습니다. 예. 하지만 그것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건 또 국회의 권한이 맞고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제 해제를 의결했을 때 본인이 비상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전 과정에 있어서 법에 어긋남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던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 비상계엄 사태가 굉장히 빠르게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두어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거를 취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오늘 이제 속보에 따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검찰이 이제 주말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것은 그럼 뭐 무효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공수처를 통해서 이제 창구가 좀 일어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 출석을 지금 통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아직 수령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도달이 되지 않은 상태라 어떤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뭐 친정인 검찰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검찰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수처가 다시 한번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언제까지 이제 공수처로 출석을 하라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발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또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제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다. 그러니까 공개 변론에 대한 가능성도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 본인이 직접 나서게 되면은 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접 나서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어떤 방어 논리라든가 본인의 입장을 법조인의 관점에서 잘 전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제3자적 관점에서 다른 변호인의 선임을 통해서 그 다른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나서 변론을 할 것인가도 좀 쟁점으로 떠오르지만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수처와 검찰 측이 이제 만나서 오늘 교통 정리를 어느 정도 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사가 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사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권 교체기 미국과의 관계 정립이 어려워진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외국의 내부 정치 사안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성향입니다. 시리아 정권이 무너졌을 때도 미국의 싸움이 아니라며 개입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각이 붕괴된 프랑스를 방문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만 관심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평소 다른 나라의 체제 변화에 관여하는 민주당 정권을 비판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동맹도 상관없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Do you commit that the United States will remain a member of NATO while you're in office? Again, they have to pay their bills. If they pay their bills, absolutely.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탄핵 사태가 미국 정권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는 시점에 이뤄진 것에 주목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 개헌을 전후해 미국은 민주당 존슨 행정부에서 공화당 닉슨 행정부로 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닉슨은 한국의 리더십이 불안정하다며 주한미군 한개 사단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트럼프도 일기 때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한 압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 더 나아가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도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불러온 탄핵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은 한국을 상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여러 가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한 한미 간 안보협의 공백 우려와 관련해서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펜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한국의 군 리더십 공백으로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여전히 헌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난 15일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당시 한미 동맹에 대한 의지와 함께 이미 계획한 훈련 등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초전선에 투입되면서 대규모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측이 구체적인 사상자 규모를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전투 경험이 없어서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군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수백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국방부가 북한군의 교전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데 이어 구체적인 사상자 추정치까지 언급한 겁니다. 이 관계자는 사상자에는 하급 군인부터 가장 높은 계급에 아주 가까운 군인까지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전투로 단련되지 않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러시아 부대와 함께 싸우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전투를 벌이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의 이런 설명은 앞서 나왔던 우크라이나군의 주장과도 대체로 일치합니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북한군과 러시아군으로 구성된 혼성부대가 치명적인 손실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전사자만 200명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공격용 드론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신 수십 구를 촬영한 영상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매체는 러시아 쿠르스크 병원에 입원한 북한군 부상병들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다리를 절거나 팔에 붕대를 감은 동양인 남성들이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이 병원에 있는 북한군 부상병이 15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취임을 한 달여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 일본과도 정상회교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양자회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와서 탄핵 정국에 따른 한국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70분 동안 진행된 대선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는 취임 전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I'd love to see the Prime Minister, and we will do that. Happen before the inauguration day? It could, if they'd like to do that, I would do that. Yeah.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구상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까지 언급했지만 동맹국인 한국과 관련된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I think that was a bad thing, and that brought the Koreans in, North Korea. Another man I get along with very well. I'm the only one that does. 기자회견이 끝난 뒤 트럼프 당선인은 대중강경파인 조지 글래스 전 포르투갈 대사를 일본 주재 미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글래스 전 대사에 대해 미국을 항상 최우선에 놓을 것이라며 신뢰를 보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데이비 퍼듀 전 연방 상원의원을 중국 주재 대사로 지명했지만 주한 미 대사는 후보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에 따른 리더십 공백으로 트럼프 당선인과의 정상회견은 물론 2기 행정부 핵심 인사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잇따라 강조하고 있어 북미 정상회담 등 접촉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한국 패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다자회의 계기가 아닐 경우 한국이나 미국에서 양자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올해 마지막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7%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를 중심으로 한 견조한 경제 성장세가 확인됐습니다. 현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과 소비자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의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준금리는 4.25에서 4.5%로 내려가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최근 예상을 웃돈 물가 흐름을 고려해 내년엔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The economy is not sending any signals that we need to be in a hurry to lower rates.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과 이민자 추방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미국 경제학자 4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내년 말 연준의 기준금리가 3.5% 이상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대부분 3.5%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지난 9월의 조사 결과만은 대조적입니다. 일단 올 한 해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완화한 통화 정책이 이번 주 금리 인하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약세와 통화 공급 증가로 이어지며 투자 이력이 늘어나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이곳 뉴욕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최고 등급의 미 군사기밀 접근권을 갖고 있으면서 해외 지도자들과의 만남 등 민감한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해 정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 국방부 감사관실과 미 공군, 정보보안 담당 국방부 차관실이 머스크의 국가기밀 보호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각각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최고 경영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6살 루이지 맨지오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엘빈 브레그 뉴욕 맨해튼 지검장은 맨지오니를 테러 목적을 위한 1급 살인과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바누아투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1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피해 집계가 본격화되면 사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차고에 있는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흔들리고 이에 놀란 남성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약국 물건들이 바닥에 나뒹구는 등 재난의 순간이 여기저기서 포착됐습니다. 강진은 현지 시각 17일 오후 1시쯤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수도 포트빌라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 규모는 관측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7.3에서 7.4로 파악됐습니다. I saw for myself a mass casualty treatment center being set up outside the emergency ward of the hospital.
I saw multiple people with serious injuries there, some of them screaming in pain. 도로가 갈라지고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졌으며 산사태가 나는 등 나라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8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바누아투의 인구는 약 33만 명인데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11만 6천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형 재난에 적십자사와 이웃 호주 등 국제사회는 곧바로 지원을 선언했습니다. We will provide whatever assistance is required. I say to the people of Vanuatu, you are family and Australia is here to help. 최초 지진 이후 거의 같은 지점에서 규모 5.5의 여진 등이 수차례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바누아투의 우리 교민은 2019년 기준 65명으로 한국인 관련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지난 여름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전한 파리폭로가 올해 체육기자들이 뽑은 뉴스 1위에 올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파장이지만 본인 스스로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파리 폭로 이후 올림픽 이슈는 물론 배드민턴 협회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문체부가 직권조사에 나섰고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안세영의 폭로 이후 파장은 올해 체육기자들이 뽑은 10대 뉴스 가운데 1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체육계 전체 이슈를 압도했습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서 2년 연속 올해 선수로 뽑힌 안세영은 이러한 파장을 당시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발언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인데 파리 대회에서 이기든 지든 했을 거라는 겁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말을 했던 거고 또 저는 지든 이기든 했었을 것 같아요.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는데 경기에만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즐기고 싶어요, 배드민턴을. 재밌게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좋은 플레이를 하면서 그냥 즐기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힘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어 괜찮다는 안세영. 올해 왕중왕전에서 동메달을 딴 안세영은 내년 1월 말레이시아 오픈에 출전합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네, 밤사이 강한 한기가 내려온 가운데 한낮에도 영하권의 체감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밤사이 강한 눈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졌던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6.2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는데요. 한낮이 된 지금도 서울 기온은 영하 1도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4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바람 탓에 종일 날이 춥겠습니다. 나오실 때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추위 속에 일부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도 내렸습니다. 지금은 눈발이 약해졌는데요. 현재 레이더를 보면 호남 서해안에만 눈비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오늘 밤까지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는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에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삼척과 울진에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 지역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3cm로 무거운 눈이 쏟아지니까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붕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중부지방과 호남에도 한 차례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현재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춥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다소 오르다가 휴일부터 다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눈과 비가 내리면서 일부 해제되겠지만 영남 지역은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